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유문정입니다. 오늘 이 강의의 주제는 수원시 도시 성장의 과정입니다. 오늘 강의를 해주실 분은 수원시 정책특별보좌관으로서 수원시 도시정책실장님을 역임하셨습니다. 곽호필 특별보좌관님 모셨습니다. 예, 우선 우리 수원 2049 시민연구소의 유문정 선생님께서 시민들과 함께 수원의 마을 만들기라든지 자치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특별히 관심과 애착을 가지고 활동하시는 그런 분으로서 저희 수원시로서는 아주 귀중한 그런 인적 자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유문정 소장님은 수원에서 태어나시고 네. 또 수원에서 성장하고 또 공부하고 여전히 수원에 사시는 거죠? 네네. 그러면 수원 하면 이제 유년 시절을 비롯해서 학창 시절에 주로 수원 토박이로서 뭐를 좀 말씀하실 수 있으실까요? 수원에 제가 자랄 때 그 전철 개통된 게 되게 인상적이었어요. 그게 네. 74년인가요? 네. 74년으로 기억하는데. 네, 그렇습니다. 네. 네, 근데 이제 수원 하면은 수원 화성을 우선 말을 많이 하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수원하면 도청 소재지 뭐 이렇게들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 7, 80년대를 보면 서울에 계신 분들도 수원의 딸기밭, 네. 또 원천 유원지 이렇게도 많이 말씀하시더라고요. 유문종 선생님이 네. 딸기밭 많이 했습니다. 제가 딸기 농사져가지고 커가지고 이제 그만 얘기를 하는데 우리 수원 강사님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수원이 하면은 그와 같이 수원을 특정짓는 네. 그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문화적으로는 또 역사적으로는 또 수원 화성이 있고 또 경제적으로는 또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농촌진흥청과 서울농가대학이죠. 네. 그것도 많이 기억하고 있습니다. 네. 수원의 탄생은 사실은 1700년대 정조 22대 임금께서 이제 만들게 된 거죠. 네. 원래는 이제 그 양주에 있던 아버지 사도세자의 묘를 지금의 화상, 천하의 명당이라고 하는 동담으로 이장을 하면서 그쪽에 있는 주민들을 지금 방식으로 네. 이주택을 강구하면서 수원이라는 도시를 만들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1794년부터 1796년까지 불과 28개월 만에 5,732m를 만들었다는 것은 정말 대단한 일이죠. 상상할 수 없는 일인 겁니다. 그 무거운 돌을. 네. 그래서 이제 정조 대왕께서 이쪽으로 이제 그 수원 화성을 축성하시면서 그 당시에 최고의 실학자인 다산 정약용 선생이라든지 또는 번암 최재공 선생님이라든지 또는 김홍도 화백이라든지 최고의 기술과 과학과 또는 실학을 중심으로 해서 축성했다. 그리고 또 우리 한국 건축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도 모든 가장 과학적이고 가장 지리학적으로도 유용하게 이렇게 축성된 거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단순히 뭐 성은 뭐의 도시에 거의 다 있습니다. 뭐 여주를 공주를 가든 뭐 홍성을 가든 도시마다 다 있게 되는데 그런 성과는 틀리게 군사 또는 경제, 정치, 행정 측면에서 종합적으로 지금 같은 마스터 플랜이 형성되어 있는 도시였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이제 그 시대에는 모든 게 부여인데도 불구하고 이 수원 화성은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결국은 이제 지금 우리 염태영 시장님께서도 휴먼시티를 주요 정책으로 삼아서 사원 중심으로 하고 있는데 인건비를 직접 지급하면서 최초로 하게 됐다는 거 하고요. 8대에는 모든 기술자를 고루고루 등용을 해서 수원 축성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는 거. 그리고 또 이제 근로자들이 힘들까봐 또 보약을 지어서 또 내려보내고 겨울엔 추울까봐 소못을 또 지어서 내려보내고 하는 휴머니즘이 녹아있는 그런 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주 혁신적이고 개혁적인 그런 부분이죠. 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 기술자들이 참여한 참여 기술자의 명단을 작성해서 탈달문이나 이런 상량문에 그런 것들이 기록된 지금으로 말하면 그 기술자 실명제가 있어서 자부심과 역사적 소명이 충분히 발휘될 수 있도록 이와 같은 휴머니즘과 과학과 역사와 여러 가지가 종합된
건축물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당시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볼 수 있는 것이 이제 수원이 이제 이렇게 성장하게 된 것은 결국 저는 인구로서 설명할 수밖에 없는 것 같고요. 도시계획이라는 게 추진하는 것은 18세기에 영국에서 이제 산업혁명이 일어나면서 방적 공장 위주로 해서 기계화되고 기계화 되다 보니까 하루 생산 효율이 한 400배, 300배 이렇게 올라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유럽에서도 농촌에서 도시로 또 농업에서 공업으로 엄청난 인구가 집중되면서부터 도시계획이라는 게 18세기에 출현됐습니다. 도시계획의 원래 출발점은 주거와 공업과 상업을 구분하기 위해서 출발한 겁니다. 초창기에는 막 전체가 막 얽히고 섞여 있는데 그것을 주거지에는 정원하게 주거할 수 있도록 하고 공업을 하는 지역은 공장이라든지 이런 게 일정한 위치에 따로 떨어져서 주거지역을 보호할 목적으로 18세기에 도시계획이 출발했습니다. 그리고 또 그들이 생활할 수 있는 상업시설이 또 일정 부분 어딘가는 위치를 지정하고 하면 도시계획이 출발했고요. 저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들도 보시면은 인구가 집중되면서 도시 문제가 생겼고 그러면서 도시 계획이 이제 출현하게 되는데 수원의 인구가 결정적으로 집중하게 된 동기는 이제 교통과 또는 거점이라고 하는 걸 설명할 수 있습니다. 우선 1905년도에 경부철도가 개통이 되고요. 수원역이 개통됩니다. 물론 이제 일제강점기에 수탈을 위해서 개통되긴 했습니다만은 수원은 도시 관점에서 보면 교통이 요충지가 이제 시작이 된 거죠. 이때부터 인구가 집중적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1934년도에 일제 강점기에 조선 시가지역이라고 하는 지금으로 말하면 도시계획법 같은 걸 만듭니다. 일본 강점기 때요? 그래서 그때는 그렇게 지역지구가 지금 복잡하게 돼 있지가 않았고요. 풍치지구하고 주거지역하고 녹지지구 세 개로만 구분됐습니다. 그때는 풍치라는 게 뭐죠? 풍치가 지금으로는 이제 경관지구입니다. 경관지구.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이제 뻘겋게 이렇게 돼 있는데 그 당시는 집도 없는데 뻘겋게 돼 있죠. 여기가 이제 풍치지구입니다. 풍치지구. 경관을 위해서. 풍치지구. 이제 파랗게 돼 있는 건 녹지지역이고 나머지는 주거지역을 세 가지로 구분했었죠. 그리고 이제 1934년도에 이 조선 시가 지정이 되면서 1937년도에 서울시하고 부산시를 우선 도시계획을 처음으로 해봅니다. 지금과 같은 도시계획은 아니고요. 그 당시에는 이제 도시를 나름대로 구분해서 하겠다는 초보적이고 아주 고전적인 도시계획을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보시면은 수원으로서는 1946년도에 지금의 그 농과대학, 서울 농과대학이 이제 처음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원래는 이제 정조 시대에 둔전이라고 이제 그 당시 경제적으로는 지금도 여기 근처에 있습니다만은 팔부작거리가 있지 않습니까? 팔도에서 상인들을 지금으로 말하면 투자 유치 같은 걸 한 거죠. 상당한 의대를 하면서 무이자로 대출을 해주고 하면서 그러면서 기반 시설, 그 당시 농업이 기반 시대다 보니까 서등동, 둔전이 있었고요. 또 만석가라든지 충만제와 같은 기반 시설을 하게 된 거죠. 그때 농업이 이제 주요 산업이니까 그 저수지, 충만제나 또는 만석가가 상당한 기반 시설인 거죠. 그래서 지금의 우리가 이제 7, 80년대, 60년대를 포함해서 우리 한국 사회가 굉장히 어려울 때, 배고프고 어려울 때 수원함 농촌진흥청, 서울농과대학 그것이 정조 시대 정조의 휴머니즘과 경제와 무관하지 않다. 그 당시 이제 둔전이 그쪽으로 있었고요. 그래서 지금 그 동의 명칭도 서둔동이죠. 그래서 농촌진흥청과 서울대학교 농과대학이 무관하지 않다. 그때부터 쭉 씨앗이 뿌려서 이제 이렇게 됐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1931년도에 일제강점기 읍으로 승격을 합니다. 수원면이 읍으로 그때 한 2만 정도 인구가 됐다고 보고요. 1949년도에 52,700명이라고 하는 인구가 굉장히 늘어납니다. 거의 배 이상을 늘게 되는데 그것은 아까 보신 것과 같이 경부철도 개설과 상관관계가 깊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뿐만 아니라 이제 철도가
사실은 경부철도 이후에 여주의 쌀을 수탈하기 위해서 수요선이 그렇죠. 개통이 됩니다. 네. 그때쯤. 그리고 시흥 이쪽으로 염전 소금이 굉장히 그 당시는 자원이거든요. 사실 소금 없이 살 수도 없고 뭐 금은 다음으로 가는 소금이 필수 시설인데 그쪽에 염전이 많다 보니까 수인선을 개통하고 또 수요선을 개통하면서 네, 네. 수원역이 십자의 교통 요충지가 됩니다. 경부선은 남에서 북으로 그렇죠. 내려가고 동서로. 동해선은 여주부터 해서 그러면서 인천까지 가는군요. 수원이 이제 경기 남부에 네. 거점으로 발달할 수밖에 없는 그 당시만 해도 이제 어디를 가기 위해서 수원을 오지 않으면 안 되는 그리고 또 경제적 활동도 이제 지금도 그렇지만 도시계획에서 이제 근린 주거가 있고 저기 생활권이 있고 그렇거든요. 지금도 그 당시도 네. 보면 가까운 뭐 대장간에 가서 무슨 연장을 만든다 그러면 뭐 면 단위에 가서 이렇게 했을 테고요. 보다 큰 단위를 하기 위해서는 수원으로 갔을 거란 말이죠. 예. 그래서 우리 이제 유 수장님도 학교 다닐 때 수원이 고향이 아닌 주변에서 유학온 학생들 꽤 있었죠. 많았죠. 네, 많았죠. 그렇듯이 예, 교통과 인구가 집중하게 되면 그에 따른 행정 또는 상업 또는 여러 가지 금융이 자연스럽게 발달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수원이 남부의 거점으로 성장하기 시작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 이제 61년도에 도시 계획 도면입니다. 그때 벌써 88만 7천입니다. 인구가 이 프로수로 보면 몇십 프로씩 축적 늘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제 가속화가 되는 겁니다. 특히 이제 1960년도부터는 이제 정부가 경제 개발 5개 되기 시작하는 60년대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산업화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61년도에 보면은 도시계 이제 지금의 도시계획과 비슷합니다. 여기 보면 상업적이 중간에 약간 그 진한 그 부분이 상업적입니다. 진한 거 저게 지금 요 팔달문 주변 보라색이요? 요 진한 보라색. 네, 보라색. 보라색. 그 부분이 상업적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당시 도시 계획은 도시 계획이라기보다는 도시 관리 계획으로 보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자연스럽게 형성되어 있는 지역을 여기는 이제 저절로 인구가 집중되면 여기서 모든 상행위가 일어나고 그렇죠. 하다 보니까 그 지역을 상업적으로 지정을 하고 이제 약간 그 핑크색, 분홍색 같은 부분이 이제 주거 지역이고요. 그다음에 중요한 것이 뭐냐면 녹지 지역이 있습니다. 녹지역. 녹지 지역 위에를 보시면 구획정리 사업 지구가 있습니다. 녹지 지역이 녹색인가요? 녹지 지역이 녹색이고요. 약간 노란 부분이 토지 구획정리 사업 지구입니다. 아, 그때부터 이제 토지 구획정리 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일본에서 넘어온 법인데요. 지금처럼 자동차가 있고 이런 걸 예견을 전혀 못했기 때문에 토지를 빤듯하게 만드는 그게 이제 토지 구획정리 사업법이거든요. 이 토지 구획정리 사업법에 의해서 만들어진 데가 8달러 1가 2가 3가가 그 당시에 구획정리 사업적으로 나름대로 땅을 반듯이 토지를 반듯 한 거죠. 8달러 1가 2가 상가면 지금 현재는 무슨 동이에요? 지금 해운동이에요. 해운동이죠. 아, 해운동. 남창초등학교 앞에 법정 기술을 보면 8달러 1가 2가 뭐 이렇게 돼 있죠. 네, 법정동 1, 2, 3가까지 있죠. 그 당시 60년대 최초로 토지 구획정리 사업을 해서 토지를 반듯반듯하게 만든. 그래서 60년대에는 토지 구획정리 사업이 주로 도시계획 실현 수단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좀 있으면 이제 62년도에 농촌진흥청이 발족을 합니다. 그렇죠. 물론 이제 그 전부터 이제 여러 가지 일제 강점기부터 농업과 관련된 시설이 있었지만 본격적으로 우리가 농업의 자족화, 식량 자족화를 위한 또 배고픈 그런 것을 해결하기 위한 본격적인 산실이 있죠. 그런데 한 가지 아쉬운 것은 이게 이제 공공기관 지방 이전에 따라서 이제 완주로 이사를 갔는데 2013년도에 아직도 수원을 기억하시는 분들은 서울대학교 농과대학과 농촌진흥청을 기억하시는 분이 많거든요. 그래서 우리 이제 우리 염창 시장님 지금 계십니다만은 각고의 노력 끝에 그나마 농촌진흥청 자리에 국립농업 박물관을 지금 한창 공사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한국 농업의 산실인 수원에 이와 같은 것을 흔적을 남기고 또 길이길이 보존하고 문화적으로 또는 관광 자원을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나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요거 이제 65년도 도시계획인데 벌써 12만
12만이 됩니다. 이게 11만에서 거의 10% 단위로 막 올라가는 겁니다. 이렇게. 그러네요. 예, 굉장히 이때는 이제 보시면 특징적인 게 왼쪽으로 보시면 약간 갈색 같은 게 있습니다. 약간 갈색이라 그래 약간 이건 카키색? 예, 카키색. 카키색. 예. 이게 뭐뭘 것 같아요, 저 소장님? 저쪽은 저 논밭 같은데요, 서쪽으로? 이렇게 표시된 부분 있죠. 네. 지금 지역 아. 같으면 무슨 지역일까요? 아니 그 당시 왜 이렇게 했을까요? 아, 예, 요거는 저 위에 있는 부분은 이게 안 돼서 그런데 네. 저 위에 있는 부분은 선경합섭입니다. 공업적이 출현하기 시작합니다. 성경 그리고 합섭. 왼쪽에 있는 그 카키색은 네. 스레트 공장 KCC 금강스레트. 금강스레트입니다. 금강스레트. 이때부터 이제 도시계획이 지금과 이제 근접한 공업지역과 네, 네. 네. 녹지지역과 주거지역과 상업지역을 구분하는 아. 그런 시대 정도입니다. 그래서 가운데 상업지역이 좀 두터워졌죠. 네, 네. 이때 인구가 벌써 12만 3천이니까 분홍색으로 지금 되어 있는데. 점점 더 이제 해치 이렇게 되는 부분이 네. 점점점 상가가 늘어나는 겁니다. 퍼지는 겁니다. 이제 인구가 많이 오니까. 그리고 또 이제 오른쪽 하단쯤에 또 상업지역이 있죠. 예. 네. 이게 되게 궁금하죠, 그죠? 아, 저건 동선 쪽인가요? 요거는 이제 수요선이 72년대 폐쇄될 때까지 예, 예, 예. 수요선 철도에 여기 있는 위치입니다. 화성역인가요? 예. 아, 화성역을 중심으로 해서 예, 예, 예. 나름대로 상권이 형성됐기 화성역이요? 때문에 예, 목굴시장 앞에. 아, 네. 목골시장. 예, 예. 화성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그 화성역 주변으로 상업적이 돼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여기 보면 이제 보시지만은 상업지역이 계획적으로 네, 네. 미리 만든 대로 되는 것이 아니고 네. 상업이 번성하는 쪽으로 따라가면서 상업지역을 지정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한국사에 있어서 완전히 도시계획을 한 곳은 70년대 말부터 80년대 한 창원하고 안산이 아무것도 없었으니까 예. 진짜 계획대로 이렇게 된 거고요. 나머지 도시들은 서울시를 포함해서 도시가 형성되는 대로 인구가 집중이 되는 대로 또는 사업이 융성화되는 대로 도시계획을 맞췄다고 보시면 되고요. 오히려 뒤따라간 거군요, 그러니까. 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네, 네. 워낙 인구가 집중이 빠르다 네. 보니까 미처 도시계획이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일제 강점기에 최초로 도시계획할 때는 목표년도를 30년을 받고 네. 그때 인구를 10만 목표로 했는데 수원을요? 네, 와. 했는데 앞서 실질적으로 6년 만에 10만을 달성했습니다. 그 정도로 빠른 속도로 증가하니까 네. 계획을 준비할 시간도 없는 겁니다, 사실은. 그래서 부랴부랴 이제 그쪽으로 자연스럽게 형성이 되면 네. 도시계획적 구원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67년 아주 중요한 거죠. 네, 네, 네. 도청지역이. 경기도청. 그래서 이제 이게 여기 보시면은 1년 불과 얼마 사이에 2년 사이에 또 10만 만 명이 명이 늘어나요? 거의 10% 이상이 늘었는데요. 그렇죠. 예. 원래 경기도는 그 경기 관찰부는 수원에 있었습니다. 일제 강점기에 1910년에 한성부를 폐지하면서 서울로 경기도와 한성을 통합해가지고 경기도청사가 네. 서울에 있었던 거죠. 예. 그러면서 1947년 해방 이후에 서울시를 특별시를 하면서 네. 경기도 내 특별시가 있다 보니까 경기도가 서울에 있는 격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러네요. 1953년도에 특별법을 만들어서 그때부터 이제 시작이 됐는데 굉장히 어렵게 이제 경기도가 수원에 유치됐습니다. 경기도가 수원에 유치된 것은 굉장히 의미가 큽니다. 지금처럼 자가용 시대도 아니고 관청 중심으로 모든 도시가 발달할 때였기 때문에 경기도가 들어오면 하다못해 경기도 요식업협회, 경기도 축산협회부터 해서 모든 시설과 금융과 인적 자원이 경기도청소에로 몰리게 돼 있거든요. 경기도 관련된 모든 협회, 기관 이게 다 그냥 그래서 손으로 오는군요. 수원에 가장 오래된 의료시설이 어디라고 혹시 기억하고 계십니까? 예전에 저기 행궁에 있었던 수원 네, 도립병원이요. 수원 도립병원은 이제 1910년에 일제 네. 강점기에 이제 수원 자연으로 해서 이제 병원을 지금의 이제 행궁 자리입니다. 네, 네, 거기서 네. 오픈했었고요. 실질적으로 이제 60, 70년대만 하더라도 네. 보건 의료 체계는 국가를 중심으로 되지 않습니까? 보건소. 근데 이제 아주 중요한 것은 국가를 중심으로 한 보건소를 통해서 산화 제한이라든지 또는 결핵 퇴치라든지 이런 데 상당한
역할을 했고요. 민간 부분의 의료시설은 기독교 병원이라든지 각 도시마다 성모병원이라든지 도립병원이라든지 하는 것이 주된 시설이었습니다. 예. 그런데 65년도에 수원에 이제 독일에서 수녀 세 분이 오셔서 성 핀세트 병원을 개원했습니다. 핀세트 병원이요? 그런 것들이 수원을 더 수원답게 더 큰 맏형으로 키우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는데요. 예를 들면 이천이나 여주나 용인이나 화성이나 이런 데서 조금 이렇게 다치면 면내에 또는 읍내에 가서 뭐 이렇게 간단하게 이제 이렇게 치료하지만 조금 좀 심한 병이 있으면 이제 수원 성핀세트 병원이나 도립병원으로 가는 시대였거든요. 도립병원으로. 그래서 모든 게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간단한 진료는 동네 병원을 하지만 조금 큰 건 대학병원으로 가고 더 큰 건 서울에 있는 큰 전문병원들 그렇듯이 이 남부의 거점으로 성장하는 데는 인구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다. 인구가 있기 때문에 병원이 들어오는 거고 병원이 있으니까 주변에서 거점으로서 이 기능을 하게 되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인구를 중심으로 해서 지금 말씀드리는 게 인구가 도시의 성장에 아주 절대적이고 인구가 인구를 더 낳고 많은 인구가 도시를 성장시키고 또 인구가 많으니까 상호작용이 돼서 거기서 또 많은 업종이 생기고 일자리가 생기고 그래서 농촌에서 도시로 또 농업에서 상업과 공업과 뭐 이런 또 이런 업무 사무라든지 서비스업으로 이렇게 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1960년대 아주 굉장히 어렵게 경기도청을 유치하게 됐는데요. 그건 왜 그러냐면 경기도에 인천시가 경기도였습니다. 그렇죠. 근데 시로 보면 인천시가 수원시보다 컸거든요. 그렇죠. 인구도 더 큰 도시가 더 많았죠. 힘이 세거든요, 사실은. 예. 그래서 아주 굉장히 그 당시 이명희 국회의원님이 아주 그냥 머리 깎고 막 유치위원장 하시면서 그렇군요. 수원의 역사를 만드셨는데 잘못했으면 경기도청이 인천으로 넘어가. 그럴 수도 있죠. 왜냐면 인천시가 직할시가 된 건 1981년도입니다. 그 전에는 경기도 인천시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인구가 많은 데가 1967년도는 이게 도시계획법에 소실됐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없는데 이때는 13만 1000명이고요. 1968년도에 경부고속도로가 이제 개통을 하게 됩니다. 사실은 이것도 이제 1968년 2월 1일 날 착공을 해가지고 10월 달에 개통이 됩니다. 그리고 1970년 7월에 428km의 서울에서 부산까지 개통이 되거든요. 근데 1차적으로 수원을 먼저 개통합니다. 그래서 경부고속도로가 수원까지 개통됐다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인데요. 지금 GTX C노선이 원래 금정까지 양지에서 금정까지 오는 걸로 돼 있었습니다. 근데 경제성이 안 나오니까 수원까지 연결된 거거든요. 결국 인구가 많은 도시와 연결을 해야 그 도로에 또는 철도에 그 투입한 비용을 빨리빨리 회수할 수뿐만 아니라 그만치 그 가치를 발휘하기 때문에 모든 게 이제 전철도 74년대 수원까지 났고 고속도로도 1차적으로 수원까지 개통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미 벌써 이제 1년에 10%씩 늘어나는 겁니다. 14만 2천 정도 되는 겁니다. 도시계획 면적은 83.67km인데 말이죠. 평방킬로미터인데 1969년도 이제 도시계획입니다. 벌써 16만이니까 이제 1년 사이에 확 늘어나죠. 이때는 도시계획의 면적이 202평방킬로미터로 훨씬 늘어납니다. 왜 그러냐면 도시계획법하고 도시계획법이 아닌 지역하고 구분되어 있었고요. 그 당시는 도시계획법은 도시만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같은 수원이 돼도 도시계획을 수립 안 했다는 얘기죠. 수원은 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다 했고요. 용인군이나 화성군은 도시가 없기 때문에 도시계획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수원을 중심으로 해서 배우 부도심, 용인의 이 신갈류 쪽하고 우리 의왕 쪽하고 태안 쪽은 수원시가 도시계획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좀 수원시 면적보다 넓은 거죠, 지금. 202평방킬로미터입니다. 그래서 수원시 면적은 83.67에 불과하고 도시계획 면적은 202평방킬로미터입니다. 그러니까 태안까지 화성시 태안 또 기흥 수지명. 그러니까 인근에 있는 면적까지도 도시계획 포함시켰던 거죠. 도시계획은 한꺼번에 수원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수원시를 중심으로 한 도시계획을 해야 되기 때문에 수원시 확장성이라든지 수원시 도시계획적 영향력 있는 범위는 한 개의 단위로 하도록 이렇게 돼 있어서 그 당시는 수원시가 도시계획을 했다. 그리고 또
용인군이나 화성군은 도시계획 할 필요성이 없는 그런 지자체니까 그렇구나. 다 농토 그랬다 보니까 이때 지방자치 선거가 그랬으면 이때 못했을 텐데요. 그렇죠. 그 당시에 네, 못했죠. 그래서 보시면 재미있는 것은 이제 경부고속도로가 있고 네네. 아직까지는 요 보면은 이제 나름대로 상업지역과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있고 그래, 이제 경부고속도로는 또 요 보시면은 저도 이제 어렸을 때 이제 시골에서 차가 없는 거예요. 근데 여기 보면 코로나 70이라고 있죠, 그죠? 네, 코로나 70. 코로나 70. 차 그게 아직 이름에 코로나 택시가 아직 그 당시에 번호판에 코로나 굉장히 70. 브랜드 있는 밑에 되지도 않지만 이미 그리고 저도 이제 어렸을 때 시골에서 네. 도로가 생기면 거기다 배 널고 그렇죠. 뭐 고추 널고. 고추 널고 여름에는 거기서 다 가만히 깔고 자고 덜 보고 그랬거든요. 그 정도로 차가 없으니까 하여튼 이제 평화로우네요, 진짜. 평화롭고 예. 그런 것이 이제 이렇게 엄청난 체증과 동맥이 좀 몰랐던 것이죠. 예. 그래서 이제 여기 보시면 69년도 도시계를 보시면 여기 보시면 약간 이제 색깔이 바뀌었는데요. 네. 표현 방법이 삼성전자가 있습니다. 이쪽으로 삼성전자가 네. 요것이 이제 성경 직물하고 네네. KCC 스레이트 공장이고 평동 쪽이에요. 네, 네. 네. 선동 이쪽이 평동. 평동이 네. 원래는 공장은 평동에 있는 선경 직물이 먼저 생겼습니다. 그렇죠. 도시계획이 없을 뿐이지. 네. 그 당시는. 네. 그래서 도시계획에 이제 반영을 한 거죠. 그리고 이쪽에 보면 이제 성경합수원이 있고 네, 있습니다. 네. 70년대 드디어 이제 삼성전자가 70년대 들어왔군요. 아, 삼성전자. 70년에 예. 17만 명이 되지 않습니까? 굉장하죠. 삼성이 오면서 이제 거기 직원들도 같이 네, 오고 또 그랬군요. 늘어나고. 그렇죠. 그리고 네. 또 이제 72년도에 보시면 이제 이렇게 컬러링도 좋아지고 이렇게 또 여기 보시면 원천 유원지 있죠. 유원지가 전문을 표시하는 거거든요. 그 네네. 당시는. 원천 유원지가 하단 쪽인가요? 네. 예, 하단 쪽 녹색 유원지가 부분. 그렇습니다. 네. 이때는 18만 명이고요. 그러게. 수원의 아파트는 1972년도에 화서문 서문 아파트. 서문 아파트가 네, 이제 네. 최초의 아파트입니다. 이때는 도청 밑에 있는 거. 이때는 이제 예. 토지는 공유줬고 건물은 이제 개인들 것인데 이게 그러면 토지 뭐 임대부 뭐 이런 방식이래요. 네, 그때 민간이 그랬어요. 위에다 네. 짓고 토지는 그리고 요거 옆에 이제 공무원 아파트라고 있었고요. 예. 이러면서 저희가 이제 공원을 지정하면서 설계했습니다. 이게 보상도 어려운 것이 위험한데 이번에 재건축을 할 수가 없는 게 토지는 나라 토지라. 그래서 네. 저희가 공원을 지정하면서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이렇게 하면서 이제 수원에 이제 상원 아파트 이렇게 막 들어오고 중앙 아파트 들어온 거죠. 예. 이제 73년에 성곽이 보건되고 19만 명 늘죠. 이게 아주 재미있는 게 경주산업도로도 네. 수원까지 먼저 개통이 됐습니다. 종합운동장까지 19만. 그러니까 저쪽으로는 경부고속도로가 지나가고 이쪽으로 이쪽은 이제 안양 쪽으로 해서는 도로가 나오고 그다음에 경부. 74년도에 전철이 개통되고 드디어 20일 네, 전철 개통되고. 수원 모든 건 수원으로 통하는. 네. 그리고 75년도에 22만 4천 이렇게 많이 들어갑니다. 75년도에 이제 이렇게 공장이 이제 왕성하게 활동이 되고, 그리고 78년도에 이제 중요한 것은 이제 주로 78년, 79년 요 사이에 대학들이 많이 들어옵니다. 그렇군. 이렇게 대학이 확 늘어나는 거군요. 72년대 수도권 정비 개본 계획을 만들어서 그린벨트를 지정하고 더 이상 수도권의 인구가 집중되지 않도록 대학을 지방으로 내려보내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고려대학교 조치원문교, 홍익대학교 조치원문교, 연세대학교 원주 그때 그 당시 생긴 거고요. 그때 수원은 못 들어오지만 용인과 화성군으로 대학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이제 여기 보면 뭐 수원대학 77년, 뭐 이렇게 청명대학교도 79년 되려고 그렇게 있으니까 그래서 이때 전철이 개통되고 경부산업도로가 생기고 경부고속도로 생기면서 수원을 못 오니까 수원 인근으로 굉장히 많은 대학들이 들어오게 되고 80년대 본격적으로 메탄지구 또는 천천지구 같은 5층짜리 주거 아파트가 엄청나게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32만 4천이 되고 80년대 40만이 되고 50만이 금방 되고 이렇게 택지 개발하면서 대단위로 60만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제 88년도에 구가 분구됐는데요. 50만 넘어졌는데 안양은 같이 됐는데도 안양은 아직도 58만밖에 안 됩니다. 그렇구나. 수원이 얼마만큼 그때 안양도 분구하고 수원도 분구했는데 얼마만큼 수원이 잠재력이 많고 또 생산과
경제 또는 인구 상호작용이 많은지 93년 탈달 거신으로 돼가지고 네, 세계국으로 되고 지역구가 그때 세 개로 나눠. 그래서 2003년에 영통구가 생기면서 100만을 넘습니다. 이거 보시면 재미있는데요. 1960년도에 농촌 인구가 전체 국민의 한 60% 됩니다. 네. 도시의 40%라도 도시도 사실은 농사 짓는 분들이 변두리는 대부분이고요. 네. 그 당시는 경상북도 인구가 제일 많습니다. 경상북도요? 그리고 수도권이 세 번째고요. 전남, 호남이 두 번째로 많습니다. 예. 그렇다가 60년대에는 이제 70년대는 여전히 경상도가 제일 많고요. 수도권이 두 번째로 올라옵니다. 저는 그러면 쭉 해서 지금 2020년을 보시면 거의 반이 수도권에 와 있고 지금 호남 전남북을 포함하면 호남은 10%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제가 이제 예천군 같은 경우에 72년도에 14만 6천 명이 있었는데 한 3년 전에 가보니까 4만 4천 명이에요. 그 정도로 많은 인원이 수도권에 왔고 수도권 중에서도 수원을 중심으로 교통이 그 역할을 하게 됐다. 그래서 그동안 수원이 성장한 것은 교통의 요충지로서 교통이 인구가 집중되고 인구가 집중되니까 거기에서만 일자리가 생기고 일자리가 생기니까 상호작용에 또 승수가 발생이 돼서 도시가 더 크게 되는 물론 도시가 크다고 좋은 건 아니지만은 도시가 이렇게 많은 인구를 수용하게 된 것은 그와 같은 교통과 관련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 그 교통도 지금 수원 여기도 인구가 한 40만 됩니다. 하루 철도 인구만 한 11만 명 되거든요. 그리고 모든 버스 노선이 수원역과 팔달문과 장원을 경험해야 됩니다. 원래 편수가 완단위 때부터 한두 대 타다 보니까 계속 그쪽으로 타다 보니까 그래서 지금 수원역의 버스가 한 107개 노선에 하루 6,000회가 다닙니다. 거기서 안 가는 데가 없습니다. 분당이든 서울이든 광역버스나 과도하게 집중되는 거라니까요. 근데 그게 이제 문제인데 그 정도로 그 당시에 우리가 이제 40년대, 50년대 교통이 오늘 이 수원을 더욱 복잡하게도 만들었지만 또 성장하게도 만들었다.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도시를 치유해 나갈 것이냐는 건 숙제고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이제 80년대까지 수원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커졌는지 또 그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고민해야 되는지 그리고 80년대 이후에 수원이 본격적으로 또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125만까지 했는지 그에 대한 설명은 또 혹시 다음 기회가 있으면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다음 주에 이제 본격적으로 그 수원이 100만 또 100만이 넘어가는 이런 과정들을 뭐 메탄동이나 영통이나 정자지구나 이런 부분들이 되게 궁금한데요. 야, 다음 주 기다려집니다. 자, 오늘 그 곽국필 우리 특별보좌관님의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게 수원이 이 교통의 요충지로서 또 이렇게 성장할 수밖에 없었고 또 그것 때문에 이제 인구가 몰리니까 또 교통이 또 이렇게 전철이나 이렇게 더 추가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이게 인구가 늘어날 수밖에 없는 지리적인 위치하고 운명이었던 거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듭니다. 왜냐하면 이 경기도청이 들어오는 것 자체가 굉장히 힘든 시기였는데 그게 들어오면서 확장이 된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오늘 그런 거 보면 야 수원이 정말 굉장히 뭐라고 그래야 되나 아주 중요한 도시로서 성장할 수 있었던 게 가장 중요한 게 교통이 아니었는가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유익한 강의해 주신 우리 곽국필 특별보좌관님 너무 감사합니다. 자, 우리 다음 주에도 이제 그 강의가 있는데 오늘 강의 정말 유익한 강의였습니다. 우리 다음 주에도 정말 기대가 되고요. 마지막으로 우리 그 유문종 소장님 뭐 정리하실 말씀 있으실까요? 예. 저도 도시 수원에 대해서 인구 변화나 또 도시 성장과 관련돼서 많은 관심을 갖고 좀 살펴봤는데요. 아무래도 비전문가가 바라보는 거하고는 다른 것 같아요. 오늘 그 곽호필 특보님께서 쭉 강의하는 걸 들으니까 이게 전공을 하고 또 그 분야에서 오랫동안 업무를 보셨던 특히나 우리 시청에서 공직자로서 실무를 계속 보시면서 활동을 해오셨기 때문에 또 대학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전문가분하고 또 다른 힘이 있고 디테일이 있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굉장히 잘 들었고요. 다음 주도 많이 기대가 됩니다. 특히나 먼저 80년대 이후는 정말 수원이
아까는 10,000명, 뭐 2만 명 이렇게 늘어났지만 80년대는 5만 명, 10만 명밖에 늘어나는 그런 시기이기 때문에 어떤 고민일지. 그리고 아까 그 잠시 시작하기 전에 얘기 나눌 때 현재까지의 모습뿐만 아니라 과연 수원이 그럼 앞으로 어떻게 관리되고 운영돼야 될지 이런 것에 대해서 고민이 굉장히 많으셔가지고 그 말씀을 좀 해주시기로 했거든요. 그래서 저도 다음 주에 많이 공부가 될 것 같아요. 과연 수원시 미래가 어떻게 될지 이런 부분에서 우리 곽호필 그 전 실장님이 가졌던 30년이 넘는 그런 공직의 경험과 또 단지 어떤 현장에서의 업무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공부를 하시면서 새로운 연구도 하시고 또 그걸 현장에 적응했던 이런 것들이 많이 궁금합니다. 그래서 다음 주 기대가 되고요. 여러분들께서도 이제 4월이 되는데요. 너무 일만 하지 마시고 가끔은 좀 지나가는 길에 벚꽃도 좀 보시고요. 또 목련이 좀 지고 있는데 시도 한번 읊어보시고 또 그런 여유를 갖는 4월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 오늘 함께 해주신 우리 수원 2049 시민연구소 소장님이신 유문종 소장님, 유문종 소장님, 그리고 네. 이제 수원시 정책특별보좌관님이신 이 곽호필 특별보좌관님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자, 이것으로 제8회 수원 이야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